안녕하세요. 쿠킹쿠킹의 윤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마리우스 B 젠슨의 사카모토 료마와 메이지 유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일본 개화기의 영웅, 일본 전체 내에서 전국시대의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경쟁에도 항상 인기 넘버원. 최근에 일본도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더욱 그렇고. 그래서 개화기의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뭔가 지금 혁신을 이뤄낸, 그리고 그 이전까지의 시대를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카모토 료마가 일본이 뭔가 좀 어렵다, 힘들다,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럴 때 항상 등장하는 사람의 리더격인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카모토 료마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해요. 일본의 영웅들 중에서는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편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관련 책이 아무리 자국의 그 인물을 좀 영웅시한다고 해도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여러 책 중에서도 이제 서양권에 있는 사람이 쓴 이 사카모토 료마와 메이지 유신, 이 책이 또 가장 유명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보면요. 저자가 마리우스 B 젠슨, 이 1922년생이니까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오래전에 연구하신 분이에요. 네덜란드 태생으로 미국에서 성장기를 보낸 미국계 사학자입니다. 프린스턴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워싱턴 대학교를 거쳐서 1960년부터 1992년까지 이 30여 년이 넘게 모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일본사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20세기 후반 일본사 연구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고요. 미국에서 아시아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의 이제 미국의 일본사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회원도 역임했고요. 이제 1991년에는 일본 학사원, 여기 명예회원으로 추대되었는데 이게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또 1999년에는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일본 정부로부터 문화공로자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이런 상과 명예를 일본 정부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좀 일본의 우호적인 사람이다. 일본에 좀 후한 평가를 내린 학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주요 저서로는 현대 일본을 찾아서 일본과 세계의 만남, 일본 격동 200년, 그리고 일본의 근대화 지식인,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책 내용만 봐도 일본에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고 일본에 좀 지일파다, 친일이다. 이렇게까지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책 내용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호감 가는 내용 일색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에 못 미친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감해서 봐야 할, 참고해서 봐야 할 부분이면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책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일단 좀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엄청난데 기타적으로 좀 설명을 붙이다 보면은 아마 몇 회분을 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도 제가 가장 좀 재미있게 본, 그리고 좀 중요하다 싶은 내용을 좀 뽑아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신이라고 하면은 낡은 제도를 고쳐서 새롭게 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낡은 체제를 신체제로 바꾼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당시가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적 팽창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이 19세기 후반기였잖아요. 이때부터 일본이 확 뻗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계산해 보면은 유일하게 산업화에 성공해서 제국주의까지 나선 이런 유일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여러 가지로 폐해가 많긴 했지만요. 가장 좀 아래에 있는 나라가 서구 선진국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대등하게 성장했다. 거기까지 올라갔다. 대단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반열에서도 상당히 좀 앞서 있었잖아요. 동양의 패권자, 전통의 강자 중국을 제압했고요. 서구의 여러 나라들과 대회전을 벌이죠. 러시아, 미국, 중국은 예전에 쓰러졌고요.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 예외적 존재로 이제 등장했다시피 할 수 있는 이런 일본인데 어떻게 19세기 말 이 무력의 시대에 외세를 극복하고 서구 세력과 맞설 수 있었을까? 이 책의 주요 키포인트가 이런 내용을 이제 규명하고 해설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한 단어로 정리해 보면 바로 메이지 유신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죠.
메이지 유신은 이제 1868년에 왕정 복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한 40여 년간 이때 일본의 정말 혁명적인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주로 설명의 포인트고요. 이제 쿠로우네라고 하죠. 미국의 페리 흑선이 에도만 앞바다에 나타난 1853년 이후부터 이 왕정 복고가 이뤄질 때까지의 기간이 가장 메인이에요. 막부의 힘이 빠지면서 새로운 체제가 일어서는 일본 역사에 있어서 가히 혁명적인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과 내용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한 사회, 한 국가에서 시민혁명 또는 뭐 사회주의 혁명 대부분은 구체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서 보면은 구체제는 봉건의 막번 체제인 이제 에도 막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이한 게 서구 국가들과 비교할 때 구체제의 특징이 좀 매우 달랐다. 이게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구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혁명의 시기 때 일반 농민이나 노동자, 농노 이런 사람들이 지배 계급으로부터의 엄청난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좀 군중이 밀집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제 그 체제들과 대적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메이지 유신은 많이 다릅니다. 서구가 계급투쟁적 혁명이었다고 하면은 일본은 이제 지배 계층이 사무라이였는데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자주독립 확보 그리고 국가 체제에 대한 선택을 두고 벌이는 한편의 뭐 드라마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서구화가 물론 중요했고요. 이걸 받아들여서 개혁을 하는 게 당시의 이제 사회 이제 명제였죠. 그런데 천황제를 이 근간으로 하는 제도의 도입 과정이 이제 주를 이루는 게 후반부예요. 근데 이제 사무라이 간의 치열한 뭐 논쟁 그리고 대결 그리고 그 지략과 여러 암중모색 이게 제 전반부였는데 이 책에서 포인트도 여기에 잡고 있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뭐 깨우침이라던가 교훈 이걸 주는 게 이 부분이 더 많아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고 내용 자체도 훨씬 흥미롭습니다. 중국의 삼국지를 보면은 이제 유비 관우 장비가 죽고 이제 제갈량이 이제 홀로 분투하잖아요. 이제 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근데 제갈량까지 죽고 나면은 그 뒤에도 삼국지 분량이 꽤 나와 있지만 좀 재미가 떨어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일본도 이 사카모토 료마가 죽고 그 뒤에 이제 뭐 사이고 다카모리라던가 아니면 가스 가이쇼 이런 1세대 이제 혁명 지사들이 다 죽고 나면은 왠지 좀 재미가 없고 이제 살벌한 내용만이 나옵니다.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저자의 생각이 책 전반에 잘 녹아 있고요. 다른 역사학자들도 이 부분에 많은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와 별개로 일단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책 내용을 다시 보면은 이 봉건 막부 체제 에도 막부잖아요. 서구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그리고 지방 분권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일본의 역사를 보면은 유독 이 반역과 반란이 좀 빈번해요. 이 면종 복배라고 하잖아요. 앞에서는 복종하는 척하다가 뒤에서 이제 배신해서 칼로 찌르는 일본의 그 혼내 다테마의 문화하고도 많이 좀 엮어 놓는데 뭐 일본 사람들이 뭐 유단히 그렇다기보다는 좀 스타일이 너무 심했어요. 보통 보면은 이제 만약에 뭐 100원을 번다. 그러면 많이 가져가면은 한 3, 40원, 뭐 4, 50원 이 정도가 이제 세율이잖아요. 소장농은 조금 더 뺏기고. 근데 일본은 이 7, 80%가 기본이었습니다. 이 생활이 쭉 오니까 일반 하층민의 생활이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 삶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니까 뭐 배신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래서 역성혁명이 생각보다는 많았습니다. 다만 일본이 워낙 분권 체제고 지방자치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수백 개의 이 나라 중에 그러니까 번 중에서 몇 개가 뭐 바뀐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티가 안 나요. 그래도 어쨌든 이 반역 아래 계급으로부터의 반역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지를 아예 싹을 없애기 위해서 막부는 이 핵심 번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가동시켰어요. 그 대표적인 게 참근 교대제라고 해서 1년은 영지에서 살고 1년은 이제 에도 그러니까 불려 올라와서 인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 번들 그러니까 군사력이라던가 아니면 식량 소출 뭐 기타 경제력이 좋은 번들을 뭐 핵심 자녀라던가 후계자를 인질로 잡는 이제 그런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이제 에도 막부가 이제 지방을 통솔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의도하지 않게 일본 사회를 많이 바꿔놨습니다. 이런 지방과 이제 수도의 여러 교류를 통해서 에도를 인구 100만의 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었고요.
그래서 대도시가 좀 여러 문물과 물산이 교류하다 보니까 자생력을 갖추고 굴러갈 수 있게 됐어요. 생산과 소비, 경쟁, 뭐 교육과 자치, 정보,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여러 뭐 내용들. 그러니까 근대화를 위한 조건이 이때 대부분 완성되었고 뭐 축적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200년 이상 뭐 외부와의 큰 전쟁이 없었잖아요. 아주 소규모 국지전들만 발생했고 그래서 평화가 장기간 지속되니까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없으니까 체제 내부의 뭐 긴장감, 어떤 변화에 대한 욕구 이런 좀 촉발 요인은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나타난 대사건이 바로 쿠로 훈해, 이 페리 흑선인데요. 이 흑선의 내항, 그런 점에서 볼 때 메이지 유신의 어떤 시발점을 자극할 수 있는 트리거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 국민을 보면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개념이 거의 없는 뭐 그런 상태였어요. 오히려 국가 단위보다는 행정권과 경찰권 그리고 조세 징수권을 모두 가진 자기가 속해 있는 거기에 번주가 왕이나 다름없었죠. 막부의 쇼군이나 교토 황거에 유폐되어 있는 천황은 뭐 너무 멀기도 하고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알아서 살고 있었는데 서구 열강이 이제 침입을 많이 해왔어요. 이 페리 흑선 이전에도. 그런데 각 번이 각계 대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공론이 분열되고 대응 방식도 각기 제각각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시대 정신은 존왕양이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데 애초에 그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의 일본이 되어 외세 왜곡과 대응해야 한다. 이게 존왕양이론인데 사무라이에게는 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내용이겠죠. 뭔가 좀 정의감 그리고 뭐 도덕심 그리고 대의 명분 이게 사무라이에 있다. 이렇게 자꾸 세뇌 주입식을 한 겁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전개된 메이지 유신 그런 맥락에서 과연 어떻게 이런 여러 난관을 뚫고 성공했을까? 이걸 살펴보는 거는 영원히 가깝고도 먼 나라 뭐 상투적인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일본과는 뭐 떨어질래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니까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메이지 유신의 이 시대적 정신이 아직까지도 거의 세뇌화돼서 일본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일본을 잘 알고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본의 전국 시대와 이 메이지 유신 시대를 좀 핵심 그 역사 내용으로 많이 다뤄요. 일본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전국 시대는 너무 옛날이기도 하고 그 시대적인 어떤 사상이 전 국민에게 주입되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좀 군벌들이 통일이 되어서 원래는 이제 관서 지방이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력이 관동으로 넘어왔다. 그리고 아직 하나로 합쳐지긴 어렵다. 뭐 지역색이 있다. 그리고 이제 물산이 점점 발전했다. 뭐 이 정도로 귀결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메이지 유신은 그야말로 체제가 바뀐 일본의 시스템이 천지개벽한 그런 내용이니까 여기서부터 일본의 좀 시대 정신을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일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그 성공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론이나 사상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무장된 그런 정신을 들 수 있어요. 이 스피릿을 워낙 강조하잖아요, 일본에서. 어떤 혁명이나 개혁이 성공한다. 그러면 사상이나 철학이 뒷받침된 국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정신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보면은 18세기 후반부터 일본 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했던 신도 국가론, 그리고 천황 존속론, 이런 여러 가지의 이론 체계가 섞여서 확립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명한 학자들이죠. 사쿠마 쇼잔, 그리고 요시다 쇼인. 이런 사람들을 거쳐서 힘을 발휘한 다음에 이 사무라이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천황과 쇼군과의 관계라든가 국가와 번가의 이제 관계. 이게 이제 거대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정신적인 그리고 이론적인 도구 체계가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막부의 강력한 번 통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각 주요 번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약진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역시 뭐니 뭐니 해도 힘이죠. 정신세계 뭐 체제에 관한 뭐 이론 다 좋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힘으로 뚫어야 되는 그런 임계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를 탄생시킨 게 세키가하라 전투잖아요.
전쟁에서 이제 관서 쪽이 졌으니까 영지 배분 과정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편을 들었던 이 반대파 도자마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영지가 당연히 변방 외지에 아주 작게 배분이 됐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랫동안 쌓였던 원한과 함께 동서 갈등이 이 메이지 유신으로 나타난 측면도 강해요. 그래서 사스마와 조슈 이렇게 이제 웅번들이라고 하거든요. 핵심 번들. 이 막부의 통제 몰래 밀무역 등으로 그 외국과 교류를 계속했어요. 세금도 안 내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우지 않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훗날 이것이 막부를 타도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지방 분권의 위력이 엉뚱하게 발휘가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부국강병을 촉진시킨 외부의 강력한 충격입니다. 이 페리흑선 내항 이전에 일본에서도 정보가 다 퍼졌어요. 바로 중국에서 벌어진 아편 전쟁. 이게 영국이 이제 무역에 좀 밀리니까 중국을 그냥 먹어치운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 전체가 아편을 동원해서 상대방 나라를 오염시켰다. 중독시켰다. 이런 세계사에 정말 유례없는 악행이었는데 일본도 조만간 이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런 좀 공포감 그리고 심리 이런 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서구 열강이 들어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여기에도 일치를 했고요. 다만 지금 무력으로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부가 그때까지 유지해오던 이 외국, 이국선에 대한 발포를 중지시켜서 좀 분란을 미연에 막고자 했던 그런 정책 변화도 있었어요. 이때 나타난 이 페리 흑선이 이제 어항 속에 메기 한 마리를 넣은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강력한 운동성을 일본 전체에 불어넣게 됐는데 아마도 이러한 심리적인 자극이 없었다. 그러면 메이지 유신이라는 이름이 일본 역사에 회자될 일은 아마도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막부 말기로 가면은 쇼군들의 이제 능력, 특히 정치력이 정말 떨어져요. 한마디로 힘을 못 쓰는 건데 일단 도쿠가와 가문 자체가 좀 비실비실했다고 합니다. 예, 진짜로 체질이 약했다고 해요. 초대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보면은 이제 풍채도 좋고 젊은 시절에는 무장으로도 어지간히 이름을 좀 날렸거든요. 그래서 왠지 좀 파이팅 넘치는 그런 이제 사나이다운 기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뒤로 오면서 다 좀 강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의 자연환경을 보면은 굉장히 무덥고 습했다고 해요. 지금보다 더 심하게. 그럼 자연적으로 이제 병이 좀 전염이 되잖아요. 천연두나 콜레라. 이런 전염병, 감염병들이 일본 전역을 휘감았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좀 착취를 많이 당했다고 했잖아요. 일단 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리고 워낙에 소식을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매우 떨어졌어요. 그런데 서민층들이야 정말 없어서 못 먹었지만 에도 막부의 이 쇼군들을 보면은 이 소식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좀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대부분은 병사하거나 어린 시절에 죽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장수를 누리면서 제대로 막부의 지휘권을 누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반막부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일이겠죠? 막부는 이 쇼군의 유고 시에도 거의 문제가 없도록 전문 경영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이제 분산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부재가 권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당연하니까 마지막에 가면 이제 대로 체제라고 해가지고 막부 시하에 이제 5대 장로 이런 식으로 권력이 완전히 분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막부에 좀 치명타를 입히려는 이 세력들이 쇼군보다도 오히려 이 대로들을 암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반막부파에게 전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게 되죠. 그리고 조선을 보면은 정보가 거의 유통이 되지 않았잖아요. 신라시대 같은데 장보고에 청해진 고려시대 때도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했는데 조선시대로 오면은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외국인이 한번 표류해 온 걸로 온 나라가 들썩들썩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에도 시대에 전반적으로 정보의 유통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축적된 근대화 역량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언론과 출판 분야에 이르기까지 근대적 요소가 잘 좀 뿌리를 펼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특정 책들을 보면은 이제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가 100만 부가 넘게 팔린 책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힘들죠? 오늘날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10만 부만 팔려도 초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이 당시의 인구 구조라던가 출판 문화의 이런 역량으로 봤을 때 100만 부라고 하면은 이제 또 돌려볼 거 아니에요? 거의 모든 일본 국민이 알고 있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와 정보의 보급,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합쳐져 가지고 계속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합쳐져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이제 세계적 레벨의 최소한 전국적 레벨의 그 영웅들이 대거 출현하게 됩니다. 당시 260여 개가 넘는 이 독립국가, 그 독립번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각자의 인재를 키우고 양성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중앙 집권화된 국가를 보면은 중앙정부 위주의 인재에 국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의 아들이 이제 과거도 보지 않고 올라와서 뭐 주요직을 차지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방 분권이 강한 국가에 오면은 뭐 대부분은 좀 비슷하게 하겠지만 이제 돌출되는 번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인재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죠. 서양의 기술을 배워서 서양을 제압하면 대양이라고 했고요. 쇠국만 하면 소양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당시 일본 개화기의 최대 영웅들 사카모토 료마, 가스 가이슈, 요시다 쇼인 이 사람들이 모두 이 사쿠마 쇼잔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신의 현장에서 이룩했던 업적들이 실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뒤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사초 동맹을 주선했고요. 에도성의 무혈 입성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유신 지사를 양성해서 유신 건국기에 나라의 국가 동량으로 만든 것도 대부분 이들의 역할이에요. 우리에게는 악의 축 정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당시 일본의 최고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같은 사람들이 모두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인 운이 확실히 작용을 했어요. 일본은 역사적으로 외부 침략을 거의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서구의 침략을 받을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나라들이고.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뭐 러시아, 기타 어떤 나라든 좀 들어와서 제대로 어느 정도의 병력만 파견하면은 분명히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행운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좀 제대로 군사력을 통해서 밀고 온 나라가 하필 미국이었어요. 일본으로선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영국과 프랑스 뭐 이런 나라가 먼저 왔다면은 아무래도 식민지 건설의 목적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혹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통상이라든가 중간 보급기지 건설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먼저 오게 됐는데 일본으로서는 좀 대단한 행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일 수호 조약, 통상 조약 이런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이제 서구 열강이 일본에 신경을 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미국이 한번 찜을 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서구 열강이 일본 외에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이런 시기적인 행운도 또 이중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본에게 해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통상에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20여 년 가까이 벌어준 것이었죠. 당시 세계적인 전쟁을 보면은 이제 크림 전쟁, 그리고 제2차 아편 전쟁, 미국에서의 남북 전쟁, 보불 전쟁, 이렇게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기타 주요 서구 열강이 모조리 전쟁 중이었던 게 큰 작용을 했어요. 이런 외부적인 행운에 더해서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막부가 자체 개혁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 여기에 더해 반막부 세력은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핵심 시간을 번 것이 이 메이지 유신을 완성시킨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기타적으로도 하급 사무라이들이 워낙 사회에 불만이 많이 있었고요. 기본적인 이제 화폐 경제가 붕괴됐었어요. 이 시기에 이제 끝으로 가면은 뭐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잖아요. 금화를 유통시키는 나라는 점점 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금을 처음에는 100g으로 만들었는데 뒤로 가다 보면은 뭐 90g, 80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화폐 경제의 신용이 떨어진다. 그럼 국가 자체의 신용이 떨어지는 거고요. 결국 신뢰받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엔 모두 막부의 힘이 빠지는 쪽으로 역사가 이동을 했고요. 반막부파의 성공에 일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돼서 정치와 조세, 경제, 뭐 산업과 사회 이런 다양한 부문에 걸쳐서 국가 전반적인 대개혁이 이루어져요. 먼저 정치개혁이 있었겠죠. 그래서 봉건제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적 관료제도. 당시에 메이지 정부가 각 번을 다스리던 다이묘로부터 영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권을 전부 천황에게 반환하라는 이게 판적봉환이라고 하는데 이걸 시행해요. 힘을 다 빼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1870년대가 되면은 각 다이묘들의 영지인 이 번 체제를 완전히 폐지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직속되는 이 현으로 바꾼다. 이걸 폐번치현이라고 하는데 이걸 시행하니까 이제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거의 완성이 되고 있었어요.
물론 반항하는 번들이 있었지만 이럴 때는 군사력으로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876년 기존 사무라이들의 특권이었던 이 복록제를 폐지하고 공채를 지급하게 되는데 결국은 천황의 거의 모든 권한과 권위가 집중되는 그런 행정 정책들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가 완성이 된 다음에 이제 대대적인 조세 개혁을 시행해요. 다이묘들이 반환한 토지에 대해서 농민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토지의 가격에 입각한 이 세금을 화폐로 납입한다. 이게 지조 개정인데 이걸 거국적으로 추진합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번주에게 내는 것보다는 나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토지 조사를 통해서 토지의 이 지가를 결정하고 풍작이나 뭐 흉년에 관계없이 지가의 3%만을 세금으로 정해서 화폐로 납부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농간을 부립니다. 화폐 경제로 계약을 하니까 국가 전체로 이제 힘이 모이고요. 천황의 이제 공고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기타적으로 서양을 모델로 삼아서 경제개혁과 산업혁명을 연달아 달성을 하는데 이제 근대적 은행제도나 주식회사도 다 설립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뭐 철도나 통화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주로 정부가 지원을 하고 민간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산업이 성장했는데 이래서 이때 초기에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이 결국 재벌로 성장을 하죠. 예를 들어서 작은 선박회사에 불과했던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정부에서 선박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죠. 역사적으로 이제 권력과 이 상인 계급은 만나면 의기투합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권력과 돈이 흐르면은 짬짬이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미쓰비시는 역대 이래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요. 결국 이후에 전범 기업의 대표적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전후에는 대대적인 재벌 개혁으로 한때는 이제 해체까지 되었던 미쓰비시는 그러나 결국 좀 끈질기게 합병해서 부활에 성공해요. 현재까지도 일본의 대표적인 대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마불사, 권력과 융합된 이 재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재벌의 신화가 일본을 거쳐서 한국까지 아직 유지가 되는 거죠. 한편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던 신분제가 폐지되고 국가의 이제 군사력을 확충하는 징병제가 도입됩니다. 여기에 연관된 학제 반포 등의 개혁도 시행이 되고요. 그래서 징병령이 이제 발효가 되는데 현역 3년, 예비역 4년. 옛날 치고는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한참 때랑 뭐 비슷하잖아요. 예비군 같은 경우는 더 적고. 그래서 이제 의무 복무제를 시행을 해서 훗날 일본이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 필요한 군사력을 마련한 토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학제 반포가 이제 돼가지고 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소학교라고 불렸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초교육을 통해서 일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좀 이런 좀 국민들을 양성하는 게 당시 소학교, 이 국민학교 체제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전시 체제에 빠른 시기에 좀 대규모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좀 제도잖아요. 이게 백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오니까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학교를 좀 자퇴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죠. 옛날엔 학교 자퇴하면 정말 이상한 시각이나 낙인을 찍었고요. 실패한 인생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엔 학교를 나가서 좀 잘 된 케이스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교육의 목적 이외에도 천황에 대한 애국심을 함양하고 국가에 대한 뭐 충효, 계속 이거를 세뇌하고 교육하는 뭐 그런 목적이 다분했습니다. 어쨌든 이 메이지 정부가 이렇게 다양한 개혁을 추진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천황제 사상을 국민 전체에게 주입하려는 그 시도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항상 이제 국가 정책에 좀 반항을 하는 이 상황에 따라서는 열린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정부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시대 정신으로 보면은 일본에 반항하는 그런 쪽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제 메이지 정부가 천황을 내세워서 계속 정권을 다져가는 이 상황에서 이 국회 개설을 촉구하는 자유민권 운동이 일본 내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운동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타가키 다이스케라는 사람인데 이 메이지 유신의 원로예요. 그러니까 이 체제를 만든 아주 큰 공신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니까 겨우 이 꼴을 보려고 그 피를 흘렸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위축되던 사무라이들에게 큰 영향을 줬고요.
이 지조 경감을 요구하는 지주나 이 분홍들까지 참가시켜가지고 자유민권 운동을 본격적으로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국회 기성동맹을 조직하고 정부의 국회 개설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계속 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이듬해 이제 오구마 시게노부 같은 사람은 정부의 영국식 이제 본격 내각제를 주장했지만 이제 축출이 돼요. 그뭐 아무리 능력이 좋고 공이 많아도 천황제에 좀 반항하면은 뭐 제거 뭐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기껏 막부 쇼군에게서 이제 권한을 뺏어서 새로운 천황에게 준다. 뭐 일반 국민이 보면은 이거에 다를 바 없잖아요. 권력자의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이 정부 정책에 좀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물밀듯이 일어나요. 어쩔 수 없이 정부는 한 발 후퇴해서 국회를 개설하고 헌법을 반포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헌법 제정과 국회 개설까지는 뭐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유민권 운동은 탄압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언론을 집중적으로 탄압했고요. 집회 조례를 통해서 국민들의 집회 및 결사를 아주 크게 제한을 했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나마 대일본 제국 헌법, 이게 아시아 최초 헌법인데 물론 뭐 제도상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 자유민권과는 좀 거리가 멀겠죠. 당시 일본 헌법은 국가 주권을 신성 불가침한 천황이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천황의 신민으로서의 그런 권리, 이 뭐 의무죠 사실. 이것만 부여를 했습니다. 결국 메이지 유신 시대의 자유민권 운동은 천황제 중심의 헌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결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통한 개혁과 여러 좀 체제 변환으로 인해서 일본은 마침내 어느 정도의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좀 생겨요. 그래서 당시 아시아의 패권 종주였던 중국에 대항해서 여러 가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 주도권을 놓고 청일 양국이 벌인 게 바로 이 청일전쟁이죠. 당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일본은 일본의 이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게 돼요. 일본의 이익이란 게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사람이 이제 야마가타 아리토모. 일본이 완전한 독립과 자유 그리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본의 영토인 이 주권선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기를 지키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게 일본의 이익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이익선은 바로 이 한반도를 가리키는데 당시 청일전쟁이 당시 일본 정당들과 정부, 지식인, 그리고 일반 민중까지 일본 열도 전체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돼요. 한반도만 정말 죽을 맛이었죠. 조선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개화기의 대표적 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 이 청일 전쟁을 문명국인 일본과 야만국인 청나라의 전쟁이라고 표현했고요. 일본 개신교의 사상가 이 우치무라 간조,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 청일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이런 표현을 대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넓혀가게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조선과의 관계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견제해야 할 적대국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895년에 이제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에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고, 이걸 뭐 아관파천이라고 멋있게 표현하는데 그냥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친러 정권이 득세를 하게 되는데 러시아는 이 친러 정권을 통해서 조선의 각종 산림과 광물을 채굴하는 좀 엄청난 이권을 가져가요. 그래서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이 점점 강해지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위기감, 이거 반러 정서가 좀 고조됩니다. 그런데 중국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러시아는 아무래도 당시 일본에서는 좀 꺼림칙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국제 정세를 보면은 1900년경에 이제 청나라에서 이제 의화단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게 외세 배척을 하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리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서구 열강의 연합군들이 이제 군대를 파견하고 여기에 일본도 좀 한자리를 끼게 됩니다. 최정예 부대를 파견해서 서구 열강으로부터 이 극동의 헌병이라는 별칭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만을 뽑아서 보냈으니까 그리고 이때까지는 군율을 잘 유지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칭찬을 받는 게 뭐 당연했을 겁니다. 그 결과로 어느 정도의 지위를 인정받는 데도 성공했고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이래로 그토록 일본이 갈구했었던 이 서구 열강의 인정,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이제 국가의 위상, 다른 서구 열강들과의 뭐 동등한 지위, 이거를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나마 달성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화단을 진압하는 데 이 연합군이 성공하게 되고요.
근데 이때 러시아가 연합국에 속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이 군대를 철수하지 않고 만주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남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이게 좀 구소련, 그러니까 러시아의 좀 전법인데 함께한 연합군의 뒤통수를 치는 게 이때의 좀 전략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연합국과 손을 잡고 독일과의 대전에 승리한 다음에 바로 이제 연합국의 뒤를 쳤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수를 썼잖아요. 그래서 동구권을 빠르게 공산화시켰고 철의 장막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상징이 되는데 안중모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시기도 이제 그런 전략의 일환이었고 당시 러시아의 남하를 경계했던 영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고 미국과 함께 좀 차관까지 제공을 했어요. 대신 싸워달라는 건데 이렇게 일본은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좋았던 이 두 제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을 개시하게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군사력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확실히 일본보다 강했어요. 국력도 그렇고. 일단 자원에서 상대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일본을 보면은 영국과 미국의 좀 두 나라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러시아에 유명했던 이 발틱 함대 여기를 수장시키는데 무너뜨리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기를 확실히 잡게 되죠. 하지만 일본이 이미 청나라와의 청일 전쟁 때부터 좀 연이어서 계속된 강대국들과의 전쟁으로 국력이 많이 손상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내부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러시아 모두 전쟁을 계속 끌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그만둬야 되는 좀 상황이 생겼고 이렇게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니까 1905년 이 포츠머스에서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전에 청일 전쟁 때는 이제 청나라한테 많은 배상금과 내용들을 받아왔거든요. 하지만 이 러일 전쟁 때는 화끈한 무언가를 받아오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사할린 남부 지역 그리고 여순과 대련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죠. 그리고 건설이 되고 있던 이 남만주 철도도 양도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푸틴 러시아가 이때부터 이어지는 이 영토 분쟁에 대해서 일본에 굉장한 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좀 지금은 못하겠지만 수시로 폭격기를 보내서 막 공중 빙빙 돌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러시아가 이렇게 좀 무도적인 행동을 해도 일본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했죠. 그게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싸우려면은 먼저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지금도 약한 건 아니지만 지금 계속 좀 안 좋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현충원에 일장기가 걸리다니 제 눈을 의심했었습니다.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깃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일본을 연구하고 그들을 이겨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사카모토 료마와 메이지 유신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보면은 완벽한 승리라고 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강국 러시아라는 이 큰 나라를 상대로 어쨌든 간에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 사실 일본한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페리 흑선의 좀 침탈 이후에 좀 서구에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이 이제 러일 전쟁 승리라는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스스로를 천황의 군대인 황군이라 칭하면서 천황의 권위를 더 드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군대와 천황이 정신적으로 깊게 결속되는 현상은 이후에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 국가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배경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러일 전쟁이 일본 국민에게 큰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준 거는 분명해요. 하지만 전쟁 전후에는 엄청난 좀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회가 계속 축제 분위기를 내긴 어려웠습니다. 러일 전쟁의 당시 기준으로 17억 엔, 지금으로 보면 이제 수조 엔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전 청일 전쟁에서 투입했던 비용의 약 10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러일 전쟁에서는 배상금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쓴 돈이 전부 채무로 돌아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일본 측의 전사자가 5만 명 이상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수잖아요. 사실상 이거는 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냥 러시아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냥 빠진 거죠. 그래서 이때 일본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반전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대규모로 확산되게 됩니다.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전 세계가.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제 왕정, 황제정, 군주제 이런 것들이 폐지되고 공화제의 국가들이 세워지는 그런 국제적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 일본 역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이겠죠. 또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을 하니까 일반 국민, 그러니까 민중이 정치적 자유와 국민으로서의 권리 이런 거에 대해 점점 깨닫게 돼요. 원래 기득권층, 이 권력층은 피지배 계층이 이제 학력과 지력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정보가 많아지는 것을 차단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한동안은 정보를 차단하는 데 집중을 했고 자기들만이 알고 싶은 정보를 유통하는 사람들을 처벌했죠. 근데 이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치가 높아졌고 정보가 뭐 화끈하게 더뭐 질이 좋다, 더 시기가 빠르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어요. 통신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기득권층이 취하는 방법이 정보의 차단이 아니라 정보의 홍수 작전입니다. 이 쓸데없는 정보의 홍수를 마구 뿌려대는 거죠.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 뿌려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보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는 이 사람들, 생업에 쫓겨서 시간이 없는 사람들, 기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휘말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때 일본이 이렇게 일본 이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 의식들이 결국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여기 이제 일본 천황제 정부가 여기 위기를 갖게 돼요.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데 당시의 사회가 또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일본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는 뭐 그런 때였으니까 이거를 또 강제로 찍어 누르기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폭동이 날 수도 있었어요. 이 시기를 통틀어서 이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부르는데 안으로는 입헌주의, 밖으로는 제국주의 이렇게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는 국민으로서의 권리,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외부적으로는 다른 나라를 이제 빼앗고 착취하는 식민지 정책을 강화했고요. 국가 제국주의 노선을 고수하는 그야말로 내가 하는 것만이 로맨스다. 이런 국가 정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국가의 민주주의 또는 이제 자유주의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점점 더 생활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늘어나고 국가 전체의 위기감이 계속 고조되니까 국가 전체의 좀 사고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일본의 사회 경제적 위기가 반복이 되니까 이제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런 것보다는 이제 국가 전체의 전체주의, 약간 파시즘 쪽으로 바뀌게 돼요.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1차 대전의 패전 후에 영국과 프랑스를 위시로 한 이제 구연합국이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했잖아요. 그거 못 갚는 수준입니다. 뭐 영원히 뭐 노예가 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이 독일 국민들이 결국 히틀러의 이 나치즘에 선동이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일본에서도 이 군부 세력이 중심이 되는 천황제 파시즘이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군부가 주축이 된 이 1931년의 3월 쿠데타, 그리고 1936년에 육군 청년 장교들이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도모했던 2.16 사건,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통해서 기존의 의회 민주정치를 구성하던 각 정당 지도자들을 전부 몰아내요. 그리고 겨우 싹트고 있었던 입헌군주제와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이를 대체하는 것이 신성불가침한 천황제. 그래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제 정권을 잡게 되죠. 이때가 이미 메이지 유신 이래로 한 5, 60년 이상 이제 천황제를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걸 이제 국가 정책으로 밀고 가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교육을 오래 했기 때문에 민중들은 이 천황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상황까지는 왔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신격화 작용까지 더 해가지고 일본은 태양신의 후손이 다스리는 뭐 신국이다. 일본 국민은 모두 천황을 중심으로 대동아 공영권을 모색한 다음에 뭐 전 세계를 통일시킨다. 뭐 이런 좀 호맹랑한 소리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이거 뭐 가족 국가론, 뭐 일대 가족, 기타적으로 해서 점점 더 외형을 좀 넓히고 거기에 중심이 되자. 뭐 이런 쪽으로 국가를 개조시켜 가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일본의 현재 위치 그리고 이게 얼마나 뭐 허무맹랑한 내용인가 잘 알 수 있는데 계속 좀 힘들었어요. 몇십 년간. 이렇게 위기에 내몰린 일본 국민들이 결국은 이쪽으로 경도돼 버립니다. 그래서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국가와 민족에서 찾게 되고 개인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한 그냥 뭐 파시즘 국가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경제 위기가 반복되고요.
삶이 어려워지고 제대로 된 직업이라던가 미래에 안정된 내용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괜히 내 자리를 뺏는 것 같은 좀 해외 이민자라던가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가 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경쟁하는 외국 상품이 악의 축으로 보이고 기타 등등으로 해서 점점 국수주의적이고 아주 좀 극우적인 그런 쪽으로 변모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일본,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모든 역사로 증명을 했죠. 일본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됐겠냐, 설마. 양식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아니,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너무 소수였고요. 일본 사회의 대다수는 이렇게 천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군부를 지지했다. 굉장히 여러 증거로 확인이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1932년에 이제 육군과 해군의 이 젊은 장교들이 당시에 수상을 암살해 버렸어요. 이 이누카이 수상인데 이게 만주국 건설에 반대하고 주변 나라들한테 온건주의 노선을 이제 택한 그런 수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했으면은 이제 오늘날의 일본은 많이 바뀌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일본 국익에 반대하는 정책만을 한다 이런 명목으로 살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일국의 수상을 이런 식으로 살해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게다가 국가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이 군인들이잖아요, 신분이. 거기다 장교인데 당연히 이렇게 극형에 처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들을 지지하고 선처해달라 이런 탄원서가 수십만 통을 넘어서는 그런 정도였다고 해요. 물론 조직적으로 여러 통을 썼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시 일본 사회가 군부와 파시즘, 기타 전쟁에 상당히 호기적이었다. 이런 좀 증거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요. 일본은 결국 사회 전반의 지지에 힘입은 이 군부 세력의 주도하에 대외팽창적인 군국주의 그리고 식민 정책을 펼쳤고 이게 결국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천황을 정점으로 한 군사 일체제의 이제 군국주의 국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국민들을 전쟁에 총동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천황이 이제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다. 그의 말은 신의 말이다. 그러니까 저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오키나와 국민들의 집단 자살, 집단 옥새 굉장히 비극이죠. 그리고 가미카제 특공대,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로 강제 징용되었던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의 비극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황제 신화가 일본이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요. 많은 역할을 한 게 분명히 사실이지만 일본 국민들의 이제 민주주의라던가 평등, 자유, 인권, 기타 사회적으로 근대 시민 정신이 각성하는데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의 패전 이후에 천황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일본 통합의 상징으로 계속 거듭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좀 군국주의라던가 주변 나라들의 이제 행하는 위협을 꺾기 위해서는 이 천황제를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도라던가 국제 관계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황족이라는 타이틀만으로 부모가 로얄 계층이라고 그 자식들도 대대손손 편하게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 정세라든가 외교라든가 정치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본 국민 스스로가 좀 발전하고 바뀌어야 돼요. 근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요. 다만 그러한 체제하에서 일본 국민들이 뭔가를 이뤄내기는 어려울 테니까 옆에 있는 인근 국가로서 안심되기도 하고 그런 묘한 기분이 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전후한 그리고 1900년대 이후로 이제 세계대전까지의 일본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이제 이런 결과를 낳았고요.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준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은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일어났고 완성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먼저 이제 쿠로훈에 그러니까 페리 흑선의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는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이 사초 동맹, 그러니까 사스마 지역과 조슈번, 사스마본과 조슈번의 이 동맹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어지는 대정봉환. 이 대정봉환이라고 하면은 이제 막부의 권한을 이제 천황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련의 내용이거든요. 정확하게는 메이지 유신 정부에게 이 권한이 넘어가는 건데, 이후로 결과는 어차피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체제나 아니면 어떤 왕조, 이게 좀 다음 왕조로 넘어가다 보면은 큰 피해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나라가 청나라로 바뀐다. 아니면은 원나라가 명나라로 바뀐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국 기준으로 보면 사이즈 있게 막 수십만 수백만 명은 기본으로 죽어나갑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노요토미 히데요시의 이 세력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질 때 뭐 양쪽 합쳐서 군사만 이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 이후에 뭐 처리까지 하면은 피해는 더 커지고 여기 휘말린 백성들까지 하면은 뭐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이 대정봉환을 통해서 권력의 교체기 생각보다 아주 산뜻하게 그리고 최저의 비용 그리고 가장 적은 수의 인명 피해로 끝났습니다. 바로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먼저 페리흑선이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쿠로후네, 이제 검은 배인데요. 1850년대 이 언저리를 보면은 이 서구의 무력 시위에게 일본이 이제 겁을 집어먹은 겁니다. 뭐 여기만 그런 것도 아니죠. 한국과 중국, 뭐 베트남, 뭐 기타 이런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외세에 대한 좀 증오심 그리고 무력에 의한 배척 운동을 벌였던 그런 때예요. 가장 큰 충격이 이제 일본 기준으로 1853년에 있었던 이 동경만까지 올라온 이 미국 페리 제독 기하의 미국 함대 이 사건이 컸습니다. 당시 이제 해협에 도착한 미국 함대가 이제 군함이 4척, 대포가 60문, 군사는 1000명 좀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끌고 온 군함이 일본에서 가장 큰 배보다 6배 이상 컸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 검은색의 초대형 미국 군함을 쿠로훈에 흑선이라고 부르면서 좀 겁에 질린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미국 함대, 그러니까 페리 함대의 목적이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일본의 친서를 받아오는 내용이었는데 사전에 미국에서 함포 사격을 좀 했거든요. 그 파워, 폭발력이 기존 일본이 갖고 있던 화포와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함포 외교에 완전히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미국의 친서를 받게 되는데 페리 제독이 1년 뒤에 다시 올 테니까 대답을 하라고 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당시 미국이 했던 요구가 일본의 개항이었는데 한마디로 자기네 이제 군함, 뭐 상선이 마음 놓고 일본 항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크게 나쁠 건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미국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겠지만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좀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정보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뭐 높아지면 나쁠 건 없거든요. 그런데 기득권 권력자층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자기네 체제,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국 정책이라던가 기타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게 일련의 패턴입니다. 당시 미국을 보면은 이제 초강대국에 들어서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산업화의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었고 인근의 멕시코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 넓은 땅을 얻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대충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저쪽 대륙, 저쪽에 있는 땅들을 가져가겠다. 뭐 이런 계획이었죠. 그래서 가는 길에 있었던 이제 일본이 제1타로 걸린 겁니다. 미국이 일본에 항구를 열어달라.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컸는데 첫째는 이제 중국과 가는 무역 길목이 있었다는 게 컸고요. 둘째는 이제 포경산업, 정확히는 고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본이 식용으로 고래를 잡는 게 문제지만 그래서 미국도 이거를 비난을 해요. 근데 불과 이때만 가더라도 이제 미국이 고래 사냥에 더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끝내놓으면은 예, 자기가 하는 거는 괜찮지만 남들이 하는 거는 뭐 안 좋다 이거죠. 당시는 석유가 등장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제 고래를 잡으면 이제 기름이 아주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탈 때 연기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불빛이 밝았기 때문에 뭐 등대라던가 가로등, 뭐 공공 건물 그리고 기타 부잣집들의 뭐 가정집에서 쓰는 그 연료용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포경선이 이제 고래를 잡으러 다니는데 이게 뭐 말이 쉽지 고래 잡는 게 어렵잖아요. 이때는 장비라던가 이제 배 사이즈라던가 뭐 이것도 다 지금보다 약했을 테니까 한번 이제 출항을 하면 몇 년을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생존에 척박하죠. 그래서 중간에 석탄 연료나 아니면 뭐 식량 이걸 보급받기 위해서 항구를 여러 군데 좀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걸린 게 이제 일본의 항구였고 당시 미국이 뭐 워낙 최대 고래잡이 국가였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포경선과 선원들의 피항지를 찾은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일본에 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또 당시 일본은 세국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은 이제 천주교를 이제 사교로 판정하고 이제 금교령을 내린 그 일 이후로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신부의 입국을 막기 위해서 쇄국을 단행했는데 이제 뭐 전혀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나가사키의 이제 데지마란 곳 여기 한 곳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외국배의 기항을 금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페리 제독의 배가 왔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개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이걸 두고 심각한 논쟁이 일본 내부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세국 정책의 연장으로 서양 오랑캐를 배척해야 한다. 이게 양이론이고요. 아니면 이제 미국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이참에 항구를 열고 우리도 이제 개화해야 한다.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개국론인데 이 두 가지 이론이 첨예하게 맞서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페리 제독이 예정보다 일정을 앞당겨서 에도만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이제 혹시 제대로 된 상륙 작전을 감행해야 될 수 있으니까 1년 전에 왔을 때보다 더 많은 함대와 군사를 몰고 왔습니다. 이때 막부가 결국 미국의 이 쿠로후네에게 머리를 숙여서 이제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결과로 에도만 입구의 시모당 그리고 홋카이도의 하코다데 두 항구를 추가로 개방하게 돼요. 결국은 뭐 굴복한 거죠. 그래서 무릎 꿇은 겁니다. 지난 250년 이상 일본을 통치했던 에도 막부 이 서양 한포 몇 발에 굴복을 하게 되니까 일본 내부에서는 이제 불만이 빗발치듯이 일어나요. 일본 말씀드렸죠.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 에도 막부가 이길 수 없는 상대, 강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서양의 쿠로후네에게 이렇게 형편없이 밀릴 줄이야. 그러면 우리가 굳이 머리를 숙이고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을 복권시키자는 이 존왕양이의 운동이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려는 막부와 이에 대항하는 각 번의 이 치열한 내란이 15년 이상 이제 길게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 존왕양이의 본거지가 바로 조슈번. 도쿠가와 막부 수립 초기에 도요토미 측에 썼던 이 조슈번, 도사번, 그리고 사츠마번 이런 쪽이 이제 천황의 권력 회복을 주장하면서 반막부 진영의 가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막부가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조슈 지역을 정벌하게 되죠. 첫 번째 전쟁에서는 조슈번이 졌는데 두 번째 전쟁 불과 2년 만에 이제 막부가 지게 돼요. 엄청난 세력일 것 같은 막부가 여러 번도 아니고 일개 번에게 졌다. 이건 뭐 끝난 거죠. 그래서 막부의 세약이 이제 눈에 두드러지면서 다른 번들도 이제 움찔움찔하게 됩니다. 그래서 큐슈 남부 일대의 사츠마 번이 이 조슈번과 사초 동맹을 맺고 도사번이 중개에 나서면서 결국 막부는 대정 봉환을 통해 종말을 구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예요. 이 내란기에 이제 막부가 뭐 각 번도 그랬지만 젊은 이제 청년 인재를 해외 유학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막부를 지지하든 아니면 천황을 지지하든 일본의 지식인들은 서양 문물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당시 막부나 번이 외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서양 문물을 배워야 하고 이를 통해서 부국강병을 해야 한다. 여기에 뜻을 일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결국은 계속 교류를 하고 뭐 적이라도 배울 건 배우는 그런 좀 일련의 과정들이 꽃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서양의 문물을 배워서 일본의 발전에 앞장선 뭐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에노모토 다케야키 이 사람은 유학 6년 만에 네덜란드에서 준공한 최신의 군함을 타고 귀국했는데 뭐 막부에 충성하긴 했어요. 그런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문부성, 외무성, 농상무성 기타 각부의 대신을 역임하면서 결국 일본의 이 행정 부문의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각 번에서도 많이 갔는데요. 조슈번 같은 경우에는 이노우에 가오루, 뭐 이토 히로부미, 기타 몇 명 더해서 이제 총 5명을 막부 몰래 영국에 보내서 유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철도와 광산 등의 이런 공학을 배워왔는데 그 엔지니어링이죠. 또 다른 반막부파인 뭐 사스마 번에서도 이 막부 측의 금지령을 어기고 20명 정도를 프랑스에 유학시키는 등의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인 비용과 좀 희생을 치러서 많은 문물을 배워왔다고 해요. 비용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유학비가 여비까지 포함해서 연간 1,000냥 정도. 당시에 초대저택 한 2채 가격이었다고 하는데 이 막부와 각 번주들이 서양 기술 도입에 거액을 아낌없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막부의 지원을 받았던 뭐 번주의 지원을 받았던 간에 유신 시대 이후에 일본의 인재로서 일본 산업화에 기여했고요. 결국 고위 관료로 성장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를 보면은 이제 조선과 청나라, 일본까지 동양의 삼국 지식인들 모두 양이론을 외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일본의 양이론자들만 개국론으로 사상적 전환을 하게 되는데 성공했죠. 이게 서양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이 경험적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학문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강대약 약대강을 좀 잘 활용한 이제 그런 것이라고 봐요.
원래는 안 좋은 성격인데, 안 좋은 성향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질 절대 강자들한테는 빨리 배워서 따라가야 된다. 이게 뭐 우리나라도 캐치업 전략을 많이 하잖아요. 일본이나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오리지널을 배워와서 빨리 복제한 다음에 업그레이드해서 팔아먹는 이 패스트 팔로워. 다 이때 역사적인 내용에서 좀 유래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재들이 해외에 나가서 배우고 있었는데 당시 양이파의 본거지였던 이 조슈번의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영국의 유학에서 급하게 돌아오게 돼요. 왜냐면 이제 자신의 조슈번이 이제 영국 함대와 이제 싸우게 됐거든요. 이게 더 타임스를 통해서 뉴스를 접한 다음에 결정을 한 건데 영국에 있어 보니까 뭐 자연히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영국과 싸우면은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일본 전체가 싸워도 안 되는데 일개 번이 당시에 대영 제국이잖아요.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조슈 번이 좀 전장에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서양 세력 축출을 위해서 수도를 육지로 이전시킨 다음에 이제 미국과 프랑스 상선 등에 포격을 가하게 됩니다. 미국 함대가 바로 반격을 했겠죠. 조슈 포대를 포격하고 군함을 격침시키고 추가로 프랑스 군함도 이제 병사를 상륙시켜서 이제 약탈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패배 소리가 들리니까 막부가 조슈의 사신을 보내서 외국 배를 공격하지 말라고 설득을 해요. 근데 조슈가 이제 한번 약한 모습을 보인 막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슈가 이제 막부의 사신을 죽여버리고 막부에게 정면으로 대항하죠. 그래서 이에 화가 나니까 이제 영국이 프랑스, 미국의 연합해군을 조성해서 조슈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급하게 돌아온 이제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이노우에 중재를 시도하는데 결국 조슈가 연합해군에 항복하고 평화 조약을 맺는 상당히 굴욕적인 결과로 마무리가 돼요. 이 조약을 계기로 힘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낀 이 조슈번이 양이론을 이제 막을 내렸고요. 양이론자들은 이제 개국론으로 의식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개국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호를 연 다음에 부국 강병을 도모한 다음 양의를 해야 한다. 이게 방향 전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양이론을 버리고 막부를 토벌해야 한다는 토막론으로 새롭게 무장한 개혁론자들이 이제 메이지 유신의 중추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미국의 쿠로훈의 이 흑선 이 페리 제독의 이야기고요. 다음 메이지 유신의 핵심적인 사건, 이 사초 동맹이 있습니다. 이 사스마번과 이 조슈번의 동맹인데 당시 조선을 보면은 이제 일본과 비교되는 이제 그 양요 사건이 있었잖아요. 병인년과 신민년. 일본도 이 세국의 분위기 속에 일어난 서구 열강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조슈번의 이 전쟁도 그렇고요. 이 사스마번이 벌인 전쟁, 이제 사스에이 전쟁이에요. 그리고 조슈번이 벌인 전쟁은 시모노스키 전쟁인데 뭐 이름까지 뭐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러한 전쟁이 9세대 사무라이들의 좀 허세에서 시작된 부분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 사츠마번에서의 사건이 당시 다이묘의 행차에서 서양 그 사람들이 예를 갖추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리차드슨이라는 영국인 상인을 죽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시발점이 된 겁니다. 영국이 처음에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보상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만족스러운 내용으로 나오지 않자 이제 카고시마에서 영국 해군이 사츠마번을 포격함으로써 이 사스에이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사스마번 같은 경우에는 조슈번과 함께 좀 세국적인 여기 대표적인 주자로 알려져 있지만요. 원래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호의적인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개항을 좀 고민하고 있던 터였는데 아주 불행하게도 리차드슨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참고로 이 전쟁에서 훗날 일본 연합함대의 제독으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좀 무찌른 일본의 상당한 좀 영웅이죠. 도고 헤이하치로. 이 사람도 이 전쟁에 해안 방어포대 젊은 병사 중 한 명으로 참전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사츠마번이 사스에이 전쟁이라고 불린 이 가고시마 포격전을 통해서 서구 열강에게 그야말로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서구 열강의 위력을 새삼 실감했고 막부토벌을 기치로 내걸면서 완전 개항으로 돌아서는 이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슈번은 아까 이토 히로부미 이야기할 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박살이 났고 마찬가지로 세국에서 개항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 사카모토 료마의 중재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이 사츠마와 조슈 두 번이 반막부 연합을 결성해서
이제 왕정 복고를 기치로 내건 이 보신 전쟁이 나오고 이제 사조 연합군이 막부군의 승리를 거두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져요. 물론 그 후에도 일본에서 외세배척의 분위기를 비롯한 이런 혼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또 이 사스마와 조슈 연합 출신들 간에 뭐 정치적 견해 차이도 있어서 이후에 세이난 전쟁 같은 추가적인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정책에 불만을 품은 무사들에 의해서 당시의 수상 오쿠보 도시미치가 암살당하기도 뭐 하는 등의 이 외국인들이 계속 습격당하고 피살당하고 핵심 인물들도 또 죽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신선구미, 그러니까 신선조, 암살단이죠. 이런 사람들도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격동의 개화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막부의 최고 실력자인 이 대로, 이 다이로라고 하는데 이 나오스케가 아주 백주 대낮에 이 길 한복판에서 낭인들에게 암살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부의 권위가 가뜩이나 없었는데 완전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버렸습니다. 당시 사무라이 사회가 무력이 힘이요, 명분, 정통성을 가진 한마디로 싸움 잘하는 게 최고였거든요. 강한 자의 말이 곧 법이었죠. 그래서 사회가 정교하게 짜인 이 무력의 우열 체계를 갖고 있던 게 당시 일본 사회였는데 강자는 지배하고 약자는 말없이 순종해야 하는 뭐 그런 아주 폐쇄적인 곳이었습니다. 강자에게는 굽혀야 하고 약자는 눌러버려야 하고 이게 사무라이 사회 일본의 당연한 내용이었고 이게 수백 년간 왔던 겁니다. 그런데 막부가 여기에 빈틈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틈을 이 사스마번과 조슈번, 도사번이 치고 올라와서 결국은 이 대정봉환까지 이뤄내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을 성공하게 된 거죠. 당시 사이즈를 좀 보면은 사스마번, 조슈번, 도사번 이게 일본 열도의 서남 쪽에 위치한 좀 큰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들을 서남 쪽에 있는 좀 웅대한 번이다라고 해서 서남 웅번이라고 불렀는데 당시 전국에는 이제 260개 또는 보기에 따라서는 270개 정도의 번이 있었어요. 하지만 덩치가 큰 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만 석 이상이 20개, 10만 석 이상이 한 50개 정도였는데 당시 기준으로 대체로 한 10만 석 이상은 돼야 제대로 된 번 대접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그 소출 생산량입니다. 쌀의 생산량. 그래서 당시 번들을 보면은 아주 재밌게도 좀 얼마만큼의 생산력을 할 수 있는가. 이 석의 높고 낮음으로 평가가 됐는데 뭐 이거 하나만으로 사회적 위신이 전부 결정되진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로 대접받고 있었죠. 그래서 도쿠가와 시대가 그러니까 에도 막부가 실제로는 이제 사무라이를 우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경제적 실력을 중시하는 경제사회였다는 평가가 있기도 해요. 물론 뭐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석고가 중요했던 게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군사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가 이런 지표였거든요. 따라서 석고를 중시했다는 것은 에도 막부 시대가 기본적인 군사사회였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따라 차이는 약간 있지만 대략 사스마가 한 72, 3만 석, 조슈가 한 36에서 40만 석, 도사번은 약 25만 석.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큰 번들이었죠. 게다가 이 세 번이 예전에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요토미 편을 들어서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도쿠가와에게 처벌을 받았던 이 도자마 다이묘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도쿠가와 시대 내내 막부 핵심 정치에 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야말로 처절한 세월. 그래서 250년 이상, 뭐 보기에 따라서는 300년 가까이 굳게 닫혔던 이 차별의 문에 드디어 빈틈이 보인 겁니다. 하지만 막부는 여전히 버거운 상대임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조낭 양이파의 소위 말하는 이제 지사들을 이용하거나 일왕을 정치 무대에 끌어들이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면을 갖추게 됩니다. 막부와 쇼군의 권위를 누를 수 있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뭐 상징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일왕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번들의 이 가신단 전부가 막부에 도전한 건 아니었어요. 다이묘라던가 아니면 최상급 사무라이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 300년 가까이 막부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려온 거죠. 세상 모험을 해서 그런 세상을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하급의 사무라이들이었어요.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요. 무엇보다 자신들보다 못한 계급이라고 생각했던 이 상인 계급이 너무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상인들 중에 상당수는 배를 굴고 있었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상인들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분노를 풀어낼 어떤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분제에 꽁꽁 묶여서 대대로 내려오는 뭐 그런 일 비슷한 가업 말고는 발언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무라이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면 중하위층을 보면은 위아래로 진출할 길이 모두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럴 때 전쟁이라도 터지면 전공을 세워서 어떻게 출세라도 해보련만 이들에게 이제 페리 제독의 쿠로호네가 등장하고 다이로가 살해당하고 이렇게 세상이 소란스러워지는 것은 결코 싫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사이고 다카무리, 사카모토 료마, 이토 히로부미 이런 메이지 시대의 인물들이 섞여 있었던 거죠. 먼저 이 사스마를 보면은 이 규슈 남단에 큰 영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쇼군 후계 문제로 여기에 다이로인 이 나오스케에 좀 몇 번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 정쟁 와중에 좀 똑똑하기로 천하의 이름이 알려졌던 다이묘의 이제 본주 시마즈 나리아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좀 설이 있는데 자연사에 가깝다는 게 좀 중론입니다. 사스마 번호로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죠. 이때 그의 지시로 에도에서 아주 강렬하게 반막부 활동을 하던 이 사이고 다카무리 주군을 잃은 거잖아요. 이후에 쇼군 후계 문제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 소득 없이 번호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바닷길에 몸을 던져버렸는데 이 막부의 추적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가 얼마나 당시 주군에게 충성을 바쳤는가, 주군을 좋아했는가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같이 투신한 사람은 죽었는데 사이고는 결국 구조가 됐습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하죠. 그래서 나리아키라의 이 후계자가 그의 이복 동생의 어린 아들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 어린 아들의 아빠,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 대원군처럼 실권을 쥐게 된 거죠. 이전의 성주만큼은 아니지만, 번주만큼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이제 히사마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유능했어요. 그래서 다이로의 목이 잘린 지 2년 후에 1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교토로 행군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전국시대 최고의 권세가 많이 교토로 군사를 끌고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토로 가서 이란과 조정을 자기 편으로 삼고 막부에 개혁을 요구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떨어졌어도 에도 막부는 막부인데 이런 상황에 일개 다이묘가 대군을 이끌고 그것도 일왕이 있는 교토에 입성한다. 당시 기준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구의 눈에도 아주 도발적인 행동이었고 여차하면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이제 그런 의지였죠. 전국의 사무라이들이 다 흥분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터지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스마 지역의 뭐 핵심 무사들, 가신들은 더욱 그러했다고 해요. 드디어 우리 번의 주군이 일왕의 선봉이 돼서 막부를 점령한다.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수십여 명은 교토 인근의 이 데라다야라는 곳에 숙박하면서 한 방에 모든 것을 끝낼 이 거사를 크게 꾸미기까지 여기까지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이 번주에 그러니까 주군의 뜻은 딴 데 있었습니다. 교토에 들어간 히사미스는 애초에 막부를 전복할 생각 따윈 없었어요. 그러기에는 그가 현재 가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가 막부에 바랬던 것은 그냥 막부의 정치 운영에 사스마번이 좀 더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좀 길을 열어달라는 아주 작은 소망만 있었던 거고 이런 그에게 데라다야에 모여있는 저 싸움밖에 모르는 사무라이 철부지들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즉각 번의 최고 검객들에게 일망타진을 명령하게 되죠. 안면이 있는 어려서부터 동문수학했던 같은 가신들끼리 처참한 사륙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를 일본사에서는 데라다야 사건이라고 하는데 주군에 대한 절대충성이라는 이 사무라이의 의식에 큰 변화 그리고 균열이 발생한 좀 사건입니다. 주군에 대한 충성보다 더 큰 대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느 쪽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더 큰 대의라는 것이 일황 그리고 일본이라는 국가로 변해가고 수렴돼가는 과정이다. 이게 곧 결과물이 메이지 유신으로 이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과격파 가신들을 다 죽인 히사미스가 결국 에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리하게도 일왕의 칙사를 같이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왕의 명령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 막부의 개혁을 촉구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일왕의 뭐 명령을 빌리는 형식이었다고는 해도 감히 이 수백여 개의 번 중에 한 개인 이 도자마 번이 막부를 상대로 개혁을 촉구했다. 전례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두 개 균열이 터지니까 아주 밀물이 물밀듯이 쏟아져 왔어요. 사스마 번의 뒤질세라 이번에는 조슈 번이 칙사를 대동하고 밀고 들어와서 막부 정치의 개혁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사스마와 조슈, 즉 사초의 경쟁이 시작돼요. 당시를 보면은 이제 석고의 기준으로 사스마가 조슈 번보다 한 2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조슈가
사실 굉장한 이제 숨은 실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한 35, 6만 석이었는데 실제 경제력은 이제 100만 석을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석고가 대체로 도쿠가와 시대 초기에 선정이 됐는데 그 후 경제가 이제 뭐 성장하고 뭐 하락함에 따라서 공식 석고와 실제 경제력 간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됐습니다. 조슈 지역을 보면은 뭐 종이라던가 소금, 기타 상품 작물이 풍부한 데다가 이 시모노세키 항구를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종 교역 수입이 대단히 컸습니다. 이런 실력을 바탕으로 조슈번이 이제 에도 정계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사스마와 마찬가지로 조슈번 내에서도 여러 정치 세력이 좀 충돌했는데 그중에 가장 세력이 컸던 게 이 존양파 세력이었어요. 앞서 얘기한 요시다 쇼인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들이 이제 주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스마에서는 이제 다이묘와 이 상층부의 사무라이들이 중하급 사무라이를 통제하면서 기존 서열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 성공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조슈에서는 중하급 사무라이들이 다이묘를 옹립해서 실권을 장악해 나가는 전혀 상반된 이제 그런 체제였어요. 저 유명한 조슈번의 존양파들인데 이 투쟁 과정에서 많은 이제 호걸들, 사무라이들이 죽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훗날 메이지 정부의 거두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기도 다카요시, 이토 히로부미, 뭐 야마가타 아리토모, 기타 숱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에 따라서 차이가 심한 게 당시에는 이제 한번 태어난 곳을 벗어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법령이 있었어요. 여기를 벗어나려면은 당시 번주에 특별 허가장이 있어야 되고 한마디로 태어난 곳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노동해라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가혹한 체제죠. 그래서 이렇게 사스마와 조슈의 좀 연거푸 연타를 맞은 막부가 결국 쇼군을 상경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일왕의 요구였지만 사실은 이제 사스마 조슈의 공작이라는 게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듬해인 1863년에 결국 쇼군이 교토로 가게 되는데 이게 1634년에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메스 이래 230여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부 입장에서 뭐 상당히 굴욕이에요. 원래 해야 되는 일은 맞지만 막부가 더 셌거든요. 천황은 그러니까 당시 일왕은 상징적인 존재였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3대 쇼군이 교토로 갈 때는 자그마치 30만 대군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교토를 좀 위협하면서 이렇게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왕에게 그동안 그러니까 230여 년 동안 인사도 없었던 그 예의 없음을 사죄하기 위한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가는 거니까 그야말로 격세지감, 시대가 바뀐 것을 실감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당시 교토를 보면은 조슈번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좀 열혈 싸움꾼들, 그러니까 뭐 존양파 지사라고 하는데 사실 뭐 건달이나 다름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지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쇼군이 그들에게 포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막부 쇼군의 위세와 힘은 땅에 떨어져 있었고 그 후로도 쇼군 이에모치는 교토와 오사카에 몇 번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명령을 또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쇼군인 요시노부는 아예 임기 내내 교토에 있어서 재임 중 에도 땅을 밟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에도는 이미 정치적으로 그 상징성을 모두 잃었고요. 권력은 당연히 없었고 마침내 교토가 수백 년 만에 다시 일본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초라고 이제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조슈는 상당히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양이론을 받아들였어요. 반막부적인 자세가 너무 심했고 이에 반해 사스마버는 막부의 개국 노선을 어느 정도는 지지하고 정치개혁을 좀 맞춰서 요구하는 등 좀 상당히 온건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의견의 차이가 마지막에 분란을 가져오게 돼요. 양의를 세게 밀어붙인 이 조슈번은 사스마번을 비롯한 다른 세력의 쿠데타로 인해서 결국 교토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조슈번과 사스마번이 서로 치열한 전쟁을 겪으면서 적대적인 관계에 돌입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조슈번이 약해지니까 이 막부가 천황의 역적 토벌 칙령을 받아내서 이제 조슈 정벌을 준비하는 이제 카운터 어택을 준비하게 되는 상황으로 또 변하게 됩니다. 한편 이때 사스마번은 사이고 다카모리 등의 이 하급무사 세력이 정치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부가 이 조슈와 사스마를 서로 군사적 충돌을 시켜서 어부지리를 얻겠다. 이런 계략을 짰거든요. 그래서 막부가 사스마번에 계속 출병을 해서 조슈를 제압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스마의 지원을 받는 사카모토 료마와 조슈의 지원을 받는 이 나카오카 신타로가 이 두 개의 번의 동맹이 중개에 나서게 됐고요. 이 동맹 협상이 몇 차례 위기를 거치면서 한때는 거의 이제 물거품 될 때까지 갔지만
결국 사카모토 료마의 뛰어난 재능 그리고 신뢰, 기지로 1866년 이 사초 동맹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1867년 이 양번의 연합군이 교토를 장악함으로써 260여 년간 집권하였던 도쿠가와 막부를 마침내 이제 끌어내리게 되죠. 그래서 1868년 왕정 복고를 시작하면서 메이지 천황의 시대가 열렸으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대정봉환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의 성격을 이제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 보면은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의 이제 수백여 개 번 가운데서 조슈와 사스마, 사가, 도사 이렇게 몇 개 번의 하급 사무라이들이 뭉쳐서 상급 사무라이들의 세상을 좀 끝내고자 도모한 쿠데타라고 뭐 명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조슈와 사스마가 앞장을 섰던 거고요. 참고로 조슈를 보면은 이제 오늘날의 이제 야마구치현 그리고 사스마는 가고시마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 사가는 기존의 사가고요. 도사는 시코쿠 섬인데 아무래도 조슈와 사스마가 메인이니까 야마구치현과 가고시마현 여기만 보면 되겠죠. 사가번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만 했었고 도사번은 나중에 뭐 소위 말해 밥상이 다 차려진 뒤에 숟가락만 얹은 형상이니까 유신파가 득세한 이후에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조슈번과 사스마번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조슈번 핵심들의 출세는 눈이 부실 정도죠. 야마구치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필두로 해서 육군 대장에 마침내 총리를 지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 그리고 총리 시절에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가스라 타로, 이후에 조선 총독과 총리를 지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 그리고 기시노부스케. 이 기시노부스케가 지금은 죽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조부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 많죠. 사토 에이사쿠. 그리고 마침내 아베 신조까지 이 야마구치 출신에서 총 9명의 총리가 나왔습니다. 일본 전체 번으로 보자면은 이 수백여 개 중에 하나, 현으로 따져도 43개 중에 하나에 불과한 이 시골에서 이렇게나 많은 고위직들이 나오게 된 거죠. 게다가 아베와 이토, 가스라, 사토 이 4명은 최장수 총리 1위부터 4위를 모조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이 야마구치 출신 총리들이 가장 오랜 기간 총리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따라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최근 아베의 사망까지 일본은 사실상 야마구치 막부가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베가 총리 사임 이후에도 계속 상황 노릇을 하면서 후임 총리 인선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거 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더욱 좀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야쿠자의 인기나 세가 많이 꺾였지만 한창 때를 보면은 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항상 야쿠자와 유착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이 바로 야마구치 구미, 야마구치 이쪽이죠. 자고로 세상 모든 일에는 항상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시기로 돌아가서요.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조선 침략의 주동자예요. 육군뿐 아니라 정계와 이 관계를 오랫동안 주무른 실권자죠. 육군의 기초를 만든 이 군정 실무가로서 조슈 파벌을 이끌던 이 군벌의 시조라고도 할 수 있을 그런 사람입니다. 1894년에 이제 일본군이 서울에 들어와서 도성을 장악하고 경복궁을 침략했죠. 이때 이토 히로부미가 내각의 총리를 맡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야마가타는 제1군 사령관으로 최전선에 나오게 되죠.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집어삼키는 한일 병탄의 기획자였다면 야마가타는 이를 충실히 실행한 실무자이자 집행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고향 출신이 번갈아 가면서 한반도 유린의 최선봉에 서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런 일본 침략 정책의 맨 위에는 요시다 쇼인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오키나와를 집어삼키고 조선을 속국으로 만든 다음 만주와 대만 그리고 필리핀을 침략한다는 이 대동아 공영권의 구상 모두 이 요시다 쇼인의 유수록이라는 책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토와 야마가타는 이 요시다가 만든 이 사학 출신이었는데 이 요시다 쇼인을 통해서 이 이상 그리고 꿈을 전해받은 지 약 40여 년 만에 실제로 조선 침략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군국주의 길로 더 나아가서 아시아 전체에 처절하고도 심대한 고통을 안겨주게 되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보면은 만 44세를 겨우 넘긴 나이로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8년 가까이 장수한 총리였어요. 그리고 야마가타가 이제 핵심 군직을 계속 돌려맡는 이제 그런 실무자였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총리까지 하고 하급 무사에서 시작해서 비약적으로 출세했던 이 메이지 권력, 그 출신 성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유럽의 귀족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84년이 되면은 화족령이라는 것을 제정하고 화족이라고 부르는 이제 귀족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셀프로 상승시켜요. 서민이 넘볼 수 없는 특권 세습 계급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찍은 사진을 보면은 이제 모습은 동양인인데 뭐 제복이라던가 관복 이게 저기 뭐 유럽의 뭐 오스트리아 아니면 뭐 독일 이런 쪽을 그 유행을 따라한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메이지 시기에 이제 특권 계급층이 형성이 됐고요. 모두 4개의 가문이 새롭게 공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슈 출신의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리토모, 가스라 타로, 그리고 사스마 출신인 오야마 이와오. 이 대돌 육군 참모총장을 배출한 가문인데 조슈번에서 3개 가문, 사스마번에서 1개 가문이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메이지 유신의 절반의 지분을 가진 조슈와 사스마지만 이미 이때부터 사스마는 조슈에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총리 출신 아베의 이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와 이 친척인 사토 에이사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모두 고향이 같습니다. 야마구치의 조그만 마을 출신이죠. 그래서 이게 다부세라는 마을이었는데 일본 정가에는 다부세 시스템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있을 정도예요. 은밀히 돌아다니는 좀 속설 같은 건데 바로 이 이토가 150년 전에 안배한 권력의 원천, 그러니까 이토와 기시 노부스케, 아베 신조로 이어지는 이 야마구치 시스템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요시다 쇼인을 제일 존경하고 그의 정한론에 그 사상적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베 같은 경우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계승하는 사실상 정치적인 뭐 적자라고도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잠깐 현대 일본 정계를 보면은요. 이제 전 아베 총리가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일본 구구파와 야마구치 권력의 이 사람들은 뭐 사라진 것일까? 그러면 야마구치 막부는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뭐 과연 그렇겠습니까? 또 누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시작된 야마구치 권력, 이 다부세 시스템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답은 아무 문제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치는 어떤 특정인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한 파벌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 정가를 이제 나카다초라고 하는데 여기 지명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사실상 여길 지배하고 있는 파벌이 아베파가 아니라 세이와 정책연구회라는 파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벌이 창립 초기부터 이 친미적인 이런 내용을 기조로 하면서도 자주헌법론, 헌법개정론 이걸 주창하고 있고 이제 군사력인 확충을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매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 세이와 연구회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아베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총리입니다. 따라서 아베가 이 세이와 연구회의 지원 속에 일본 최장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뭐 그런 배경인 거죠. 이 세이와 파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바로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로 대변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고이즈미 전 총리의 추천으로 이 아베가 모리 요시로 총리 시절에 내각 관방장관에 임명이 됐는데 이 내각 관방장관은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가장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 수 있어요. 총리의 비서실 겸 내각 대변인실, 그래서 총리 집무실 바로 옆방에 사무실이 있고요. 총리를 총괄 보좌해서 내각의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변인이자 얼굴마담 그리고 실세인데요. 언론에도 매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들도 이제 이 사람이 상대하고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포지셔닝이죠. 따라서 보통 이제 차세대의 권력자, 차세대 에이스들이 관방장관으로 경험을 쌓은 뒤에 총리가 되는 루트를 많이 밟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고이즈미 전 총리가 왜 이 아베를 여기로 좀 추천했는가? 바로 이 고이즈미 전 총리가 사스마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베를 내각관방 부장관에 앉힌 것이 사실상 제2의 사초동맹이라고 불렸던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고이즈미는 총리가 된 다음에 아베를 관방장관으로 임명을 했다가 나중에는 자민당 간사장에 앉혀요. 간사장은 뭐 사실상 이제 권력의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사람이고요. 엄청난 파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최소 7선 의원 이상부터 가능한 자리였기 때문인데 이때 자민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아, 역시 핏줄은 못 이기는구나. 이런 뭐하러 의정활동으로 충성을 다하는가. 그래서 불협화음이 많이 났었는데 이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당선 횟수주의 이런 것도 다 깨버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베를 중용했던 거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당내 기반이 취약했던 이 고이즈미 총리가
세이와 연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아베와 손을 잡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베는 당시에 삼선 의원이었는데 아무리 잘 해봐야 뭐 이제 차관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출세를 한 것입니다. 나카다초에서 파벌의 영향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런 아베와 고이즈미의 동맹은 아베가 총리가 된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바로 아베가 고이즈미의 차남 고이즈미 신지로를 자신의 이 제4차 내각에서 환경 대신으로 발탁한 거예요. 매우 특별한 주고받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고이즈미 신지로를 잠깐 좀 이야기해 보면은 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조금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좀 모자란 사람이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황당한 발언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좀 짤 같은 걸로 만들어져서 계속 조롱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구설수 스타라고 불릴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환경 정책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고이즈미 신지로가 나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게 어떤 대처입니까? 그러니까 고이즈미가 그걸 설명하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 않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죠. 이런 내용 말고도 우리가 흔히 쓰는 뭐 고이즈미, 그것이 일본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드립으로 회화하고 있는 이 고이즈미 신지로. 그런데요, 생각보다 결코 어리고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본인의 역량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직이 받치고 있잖아요. 실상 내각제 일본에서 성공하는데 이제 보면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뛰어나면 좋겠지만 또 아주 뛰어나면 견제를 받아요. 그런 것보다도 그가 누구의 자식인가, 어느 파벌에 속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면요. 일본이 내각제라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일본은 체제의 특성상 앞으로 예전과 같은 대박을 터뜨리기가 어려워요. 그 밥에 그 나물 같은 인재들만이 고만한 수준들의 사람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일본에도 인재들이 있겠죠. 훌륭한 사람들이. 그런데 기존의 사람들에 의해 위로 올라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일본 내에서 이 뜻을 펼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 다 해외로 나가겠죠. 그래서 일본의 우수한 인재 공동화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저 그나마 만만한 한국에 주무르기 쉬운 좀 리더를 앉혀놓고 빨대를 꼽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일본의 리더라고 하더라도 일본은 지금 미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형적인 위험이 크잖아요. 저 화산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저 밑에 있는 일본 열도의 지각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저 대륙의 어떤 곳에 자신의 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러시아와 중국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데다가 별로 그 땅이 탐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거는 한국이죠. 그럼 이런 위험한 때에 한국의 리더가 지금 누구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가슴이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일본을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장래적으로 내각제로 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정치인이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내각제를 주장하는 자, 그가 바로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렇고요. 어쨌든 아베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후계자, 즉 2인자를 키우지 않고 죽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아베가 총리에서 물러나고 사실상 후임으로 지명한 사람들은 2인자가 아닙니다. 그저 총리 자리를 잠시 맡겨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죠. 뭐 기시다 후미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민당에서 원래 정조회장을 맡아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는데도 존재감이 약했어요. 파벌도 없고. 그런 그를 굳이 아베가 생전에 지원했다. 그 역시 잠깐 동안의 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베는 언제고 또 다시 이제 총리에 복귀할 생각이었겠지만 또 세상이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만은 않았죠. 결국 그의 죽음으로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으로 이제 중요한 사건들은 대부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뭐 끝도 없겠죠. 그래서 이벤트적인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 책의 이제 인물 주인공 사카모토 료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도 막부 막말 시기에 활약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일본 근대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초 동맹과 대정봉환 이 관련 활약상이 많이 언급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현재 일본에서 매우 인기가 많은 영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수께끼 인물의 생애가 당시 일본을 지배하던 에도 막부의 공식 문서에는 거의 기록된 적이 없는 그야말로 좀 이상한 그리고 불가사의한 사람입니다. 그 생애를 보면은요, 이 사카모토 료마가 이제 도사번에서 그 해당 번의 이제 가장 부유한 이 상인 가문 중에 하나에 태어났습니다. 이 늦동이 막내로 태어났는데 당시 하급 무사로 이제 번을 탈출한 이 탈번한 낭인 출신으로 이제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본 정치에 관여한 시절이 이제 류마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 남긴 기록, 그리고 류마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추측하는 자료, 뭐 이런 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행적에는 이제 군데군데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사고관을 가졌는가, 이걸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좀 추측이죠. 그리고 지금의 료마의 모습이 훗날 이 소설과 드라마에서 작가들이 좀 상상력으로 창작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과대평가되었다는 의견과 이에 반박하는 의견이 뭐 동시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 집안을 보면은 이 사카모토 집안이 대대로 뭐 전당포라던가 포목상, 뭐 주조업 이런 상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의 조상 중에 한 명이 이 사카모토라는 성씨를 쓰는 것을 허락받고 따로 분가해서 하급 무사 자격을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돈을 주고 무사 계급을 산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양반 계급을 산 거와 다름이 없죠. 근데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하고 뭐 술과 옷감을 만들어 팔아서 돈 번 상인이 돈으로 좀 무사 계급을 샀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신분이 떨어지는 하급 무사한테도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거죠. 검술 실력. 하지만 어쨌든 좀 상당히 부호인 가문 출신이라는 점은 뭐 확실한 것 같고요. 료마가 태어난 생가도 상급 무사들이 사는 부촌 지역에 있는 데다가 500평 이상 가는 저택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에 뭐 지장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본인의 진취적인 생각을 뭐 실현할 수가 있었겠죠. 돈을 벌 의무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릴 적에는 학문보다는 이제 검도에 빠져서 검술사범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한 데다가 좀 실력적으로 인정을 받은 면이 있고 19살이 됐을 때는 검술 수행을 위해서 한 1년 동안 에도에서 이제 북진 일도류의 검술을 받아서 이제 면허를 받았다고 해요. 일본에서 검술로 면허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어준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북진 일도류를 배웠는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기록이 별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당히 강한 이제 스타일이란 점은 좀 일치를 하고요. 왜냐하면 여러 번 목숨의 위협을 좀 노려졌거든요. 이 사카모토 료마가. 근데 대부분 개인 기량으로 빠져나왔어요. 도망쳤다고는 말을 했지만 좀 실력으로 벗어난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에도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페리 제독의 이제 쿠로훈의 흑선 사건이 일어나고 당시 에도에 파견 나온 이 도사본의 이 경비대 소속의 일개 병사였던 이 료마 미국의 저 거대한 증기선을 목격하고 그야말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서양 오랑캐 놈들이 쳐들어오면 칼로 목을 따고 귀국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린 좀 젊은 남자의 좀 치기 어린 허세를 떠는 그런 편지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어요. 사쿠마 쇼잔의 이제 개인 학원에 입학해서 포술 그리고 외국학, 뭐 난학 이런 것을 배우면서 좀 눈을 뜨게 되고 서양 문물의 좀 발전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이 병기, 이 군사력의 강함에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연로했던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고향에 돌아와서 뭐 좀 상을 치르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이때 서양 정보책을 쓴 화가 이 만지로를 만나서 미국의 국력 그리고 민주주의 공화정 기타 이런 의회 제도를 알고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사를 떠받드는 신분제 토대를 바꿔서 일본이 거듭나지 않는 한 미국과 싸워서 이길 리가 없다. 이런 글과 좀 의지를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자신을 강하게 단련하기 위해 다시 2년간 에도에서 검도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1860년이 됐을 때 이 시기가 이제 조낭양이 운동의 절정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천황을 받들고 외세를 배격하자. 그 중에서도 이 사스마 조슈가 이제 넘버원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사람들이 이제 메이지 유신의 기틀이 되는데, 근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결국 힘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교토에서 조낭 양위파가 쫓겨나고 핵심 인물들이 다 처형당하거나 뭐 살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로마도 이런 상황에 좀 휘말려서요. 반은 휴식, 반은 도망의 개념으로 이제 떠나게 돼요. 이때 만난 사람이 막부의 이제 군함 부교직에 있었던 가스 가이슈. 이 사람을 만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증기선의 항해술 같은 걸 배우게 되죠. 이 가스 가이슈가 사카모토 료마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자 스승입니다. 여기에는 영화 같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원래는 막부의 개화파인 이 가스 가이슈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카모토 료마가 그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이제 몇 마디 나눠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의 사상에 감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는 이런 영화 같은 일화가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가스 가이슈가 남긴 기록뿐이 없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료마가 이 가이슈를 암살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데 뭐 모르는 일이죠. 이때 기록이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당시에 료마는 이제 몇 년 뒤에 료마는 다른 굉장히 피 끓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든가 갖고 있던 정보의 양이 작았기 때문에 당시에 가스가이슈를 암살하려고 하는 거를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이 누나에게 이후에 보낸 편지에서 사카모토 료마가 일본 제1의 인물로 평가한 사람이 바로 가스가이슈, 그리고 나는 그의 제자가 된 것이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봐서 가스가이슈에게 이제 큰 배움을 얻고 이제 그를 높게 평가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고 이 가이슈가 나중에 미국을 방문하거든요. 이때의 체험으로 깨달은 일본도 통일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합중국 개념, 다시 말해 연방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공의정체론이라고 합니다. 이 사상을 이제 사카모토 료마도 배웠겠죠. 그래서 이걸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격변의 시대가 계속 일어나죠. 시모노세키 전쟁, 이제 근문의 변, 분큐의 개혁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슈번과 조율하기 위해서 이제 가이슈가 출장을 가게 되는데 여기에 료마도 동행을 하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가스 가이슈가 전개에서 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양성하고 있던 고베 해군 양성소는 폐쇄되고 료마는 사스마로 망명을 하게 돼요. 참고로 이 분큐 개혁을 좀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게 1862년에 이게 분큐 2년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왜 이 명칭을 따로 쓰잖아요. 뭐 레이와 몇 년, 쇼와 몇 년. 그래서 이 에도 막부에서 행해진 일련의 인사제도, 뭐 직제제도, 여러 이 제도의 개혁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비상체제로 이제 전환시키는 이제 그런 개혁의 일종인데, 다만 이 분큐 개혁의 이 주도자가 막부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사스마 번주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마즈 히사미스, 그리고 조정의 실력자들, 이 공경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좀 하게 된 거죠. 기득권 세력이 스스로의 의지도 아니고 외부 압력에 의해서 하는 개혁이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좀 흐지부지 됐고요. 그리고 사스마번의 실력자 사이고 다카모리를 이때 이제 가스 가이슈와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돈과 선박을 지원해주면은 이제까지 중개 무역을 독점했던 에도 막부를 배제하고 사스마 번에게 이제 큰 이제 돈벌이가 되는 장사를 하겠다고 설득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무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소수의 동지들과 함께 이 나가사키 지역에 이후 해원대 전신이 되는 이 무역회사, 이 카메야마 사중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에 만났던 이제 각지의 이제 영웅 호걸들을 나중에 중재를 해서 이 사스마와 조슈 동맹, 그러니까 사초 동맹을 성립시키게 돼요. 그리고 이 사초 동맹이 밀고 올라왔을 때 이제 막부에 이제 무혈 입성을 하게 한 사람이 이제 가스 가이슈. 그러니까 이 가스 가이슈와 사카모토 료마가 없었다면은 일본은 아마도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 정부가 될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아마도 뭐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은 죽어 나갔을 거고요. 이 와중에 유실되는 국가의 뭐 국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원들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 손자병법 손무에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라는 거를 몸으로 보여준 사람들인데 이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이제 상대파 적들에게 원한을 사게 돼요. 사초 동맹을 성사시킨 사카모토 료마는 이 호위무사 한 명과 함께 이제 테라다 여관에 숙박 중이었는데 이 두 사람을 노리고 이제 그 포졸들이 습격을 해요. 이게 데라다야 사건인데 결국 여기서는 벗어났지만 몇 번의 과정을 더 거쳐서 이제 오미야라는 가게에서
이 료마가 암살당하게 됩니다. 당시 이 료마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켰던 이 사람들이 이제 신센구미, 우리나라의 이 신선조 영화가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평생 료마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조직들인데 대정봉환 이후에는 이제 오히려 막부의 주요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부의 명령을 받는 이 신생구미가 이제는 오히려 료마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차할 때는 호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카모토 료마를 암살했는가? 그거는 아직도 역사의 의문이라고 해요. 가장 유력한 설은 대정봉환으로 이 도쿠가와 가문이 권력을 잃게 되니까 도쿠가와 집안을 충직하게 떠받들었던 뭐 세력, 뭐 여기는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나 뭐 확실하진 않고요. 어쨌든 이 사카모토 료마가 당시 정치적으로도 가장 깨어있는 성향을 보였고요. 해외에 관한 정보라던가 일본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내용이 여러 좀 자료, 주로 소설인데 여기서 발현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사상이었고요. 일본 최초로 해운회사, 이 해원대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 있던 이제 이와사키 야타로라는 사람이 이 해원대가 해산된 뒤 받은 지분으로 만든 회사가 바로 오늘날의 미쓰비시 그룹입니다. 오늘날의 평가에 대해서는 뭐 워낙 후해요. 일본 근대사 인물 중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뿐만이 아니라 일본사 전체를 따져도 오다 노부나가 거의 바로 다음이에요. 뭐 조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요즘에는 료마가 더 상위권에 오르는 횟수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일본도 요즘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체제, 새로운 유신을 갈구하는 일본 국민들의 희망이 섞인 조사 결과가 아닌가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요. 원래 유신이 관련해서는 유신 삼걸이라고 불리는 기도 다카요시,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이렇게 세 명의 걸출한 인물이 있습니다. 일본인들 기준에서 보면은 사실 이 세 명이 가장 막중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앞장서서 리더격으로 움직였죠. 근데 이들은 이제 기억되는 위인이지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영웅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사카모토 료마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 역사 소설가죠. 시바 료타로. 이 사람의 베스트셀러가 이제 료마가 간다인데 그의 일대기를 이제 다룬 소설이 이제 빅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 소설의 흥행 덕분에 사카모토 료마가 오늘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직 내 의견을 조율하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약간 좀 이인자 같은, 그 제갈국명 같은 캐릭터를 일본에서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카모토 료마가 좀 막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내고 자신은 아무 보수나 명예를 바라지 않고 조용히 떠나갔다. 이런 영웅의 이미지를 풍겨서 유난히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자신이 이끈 정국의 실질적 설계자로 묘사가 되고 이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면서 대중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최후가 비극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영웅을 만들어주는 요소도 갖추고 있는 점도 플러스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의 주요 유신 관련 경력자들 중에 상당수가 한국 병탄 등과 관한 만행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근데 사카모토 료마는 그 전에 죽은 것도 있고 여기에서 자유로운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물론 막부 타도가 제일 이제 가치이던 이 보신 전쟁 이전에 사망한 게 크겠지만 요시다 쇼인 같이 유신 이전 사망한 부류 중에서도 뭐 계속 정한론 같은 거를 말하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료마가 뭐 생전에 딱히 정한론을 주장하거나 뭐 거론한 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뭐 엄청난 캐릭터인 거는 사실인데 또 동시에 뭐 다케다 신겐이나 우에스기 겐신, 요시다 쇼인과 함께 실제 역사상 역할과 의미가 크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로 꼽힌 것도 좀 재미있고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그 이름을 지워야 한다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카모토 료마 자체가 뭐 없었던 가공인물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좀 미화됐고 본인이 하지 않은 게 붙었다. 뭐 이런 의견이겠죠. 예를 들어 보자면은 비교해 보면 이제 삼국지가 있을 텐데 유비 관우 장비는 실존 인물이지만 그 역할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한 거 어떻게다 다 갖다 붙이고 연도가 안 맞는 것도 많고 한 사람이 그 많은 일을 다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작 교과서로 중국사를 배울 때는 그 시절을 좀 인정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일본사에서도 사카모토 료마는 이제 그런 내용의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명 경제지죠, 니케이. 여기에서 사카모토 료마의 전설은 엉터리다. 그의 활약은 틀렸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와서 그의 과대평가 논란에 좀 이슈 파이팅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도쿄파들은 료마를 싫어하고요. 관서 그러니까 교토파들은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뭐 지역적인 특색이 들어가 있겠죠. 다만 우리나라와의 관계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교토, 그러니까 관서파가 정권을 잡을 때는 대한민국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관동, 그러니까 도쿄를 배경으로 하는 이쪽이 권세를 잡으면 그나마 좀 나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 보고 이 사카모토 료마를 둘러싼 이 과대평가, 뭐 반박 이런 게 대부분 이제 이 시바 료타로의 소설이 발단이 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영향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내용도 많고요. 이 사람이 언급하기 전에는 뭐 거의 부각이 안 된 사람이거든요. 그 시바 료타로의 이 시바사 관, 그러니까 시바사의 관점. 이 내용이 2차 대전의 패배 이후에 왜 일본이 이렇게 망했는가?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반작용이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사관이라는 점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일본은 참 좋은 나라, 강한 나라였는데 그 이후로 넘어오면서 바보가 됐다. 뭐 멍청이가 됐다. 그래서 패전 후 일본의 과거사를 반성하는 대신에 옛날에 잘 나갔던 일본, 위대했던 막부 말기의 유신 영웅, 뭐 이런 막부 말기 일본을 찬미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설이라던가 그의 뭐 언론 관련 내용이 대부분 이렇죠. 근데 실상을 보면은요, 다이쇼 시대 같은 뭐 그런 때도 있고, 위대했던 일본 같은 건 별로 없습니다. 본래부터 위태위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이게 메이지 시대를 거치면서 사실 뭐 힘을 좀 받았죠. 그래서 이때 소위 말하는 이제 국뽕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일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카모토 료마는 이런 과거사 미화 과정에서 선택받은 일종의 메이지 시대 건국 신화 영웅, 이런 쪽으로 소모됐다 하는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딱히 일제와 큰 관련도 없고, 그리고 뭐 행적을 보면은 남자답잖아요. 재밌고 무협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낌없이 좋은 말을 붙여주는 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카모토 료마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과 일본에서 다 이미지가 좋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무난하잖아요. 내가 비록 한국 사람이지만 이 사카모토 료마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또 일본에서 평가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쪽과 뭐 업무를 한다거나 하면은 이 사람의 칭찬을 많이 하는 걸로 좀 상당한 수완을 발휘한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카모토 료마가 뭐 개인적인 행적도 좀 남자답고 괜찮지만 그가 말한 이 선중 팔책, 한자로 풀어보면은 배 위에서의 8가지 책략인데, 이게 사카모토 료마가 이제 교토에서 열린 회의에 이제 도사 번주 이제 야마우치 요도에게 대정 봉환의 아이디어 이걸 좀 말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함께 동행한 이 도사 번주의 부하에게 이제 구술한 내용. 이걸 나중에 해원대 대원이 문서화한 게 이제 선중팔책이라고 합니다. 뭐 내용을 보면은 뭐 천하의 정권을 뭐 조정에 봉환하고 새 정령을 세워야 하고, 그다음에 뭐 인재를 뭐 초빙하고 기타 등등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는 이제 기본 원리인데 뭐 어느 나라에나 비슷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공명정대의 도리를 기반으로 이제 황혼을 회복하고 국세를 확장하고 만국과 병립하고 일대 영단으로 천하를 새롭게 만들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대정 봉환과 의정국 설치, 뭐 법전 설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 생각한 건 아니지만요. 당시 많이 떠돌던 좀 뜬구름 잡기식의 뭐 무조건 싸우자, 토벌하자, 뭐 죽이자 이런 극단적인 내용보다는 굉장히 깔끔한 개조의 방식이고 간단하고,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런 게 잘 먹혔다고 합니다. 사카모토 료마와 관련된 대표적인 활약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물론 현재로 보면은 이 원본은 실제하지 않고요. 이 선중팔책이 실제로 존재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좀 오리무중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선중팔책 아니면 뭐 원본, 사본, 기타 이 증언은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를 좀 업그레이드, 업데이트해서 나중에 이제 암살되기 직전에 신정부 강령 팔책으로 좀 변화를 시킵니다. 뭐 유명한 인재를 모셔와 고문으로 삼고 뭐 제후를 등용하고 관직을 하사하고 뭐 외국과의 교류 의논하고 병력을 뭐 양성하고
그다음에 경제를 중흥시키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도 그렇고 각계와의 워낙 사이가 좋았어요. 네트워크가 화려했고 그다음에 뭐 해외에서의 정보라던가 진취적인 사상, 그리고 진보적인 뭐 그런 가치관 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료의 내용대로 그런 사람이었고 오래도록 살았다. 그럼 일본에 아마 큰 활약을 했겠죠? 그런데 이 신정부 강령 8책을 작성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정체불명의 괴한들의 칼에 절명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던 세상은 이제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사카모토 료마가 죽은 뒤에 일본의 방향은 그가 원했던 내용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좀 변질돼서 발전되고 맙니다. 발전이라고 해야 할지 퇴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일본은 이제 군사 강국, 그러니까 좀 병정개미 같은 그런 대외 정책들만을 유지하게 됩니다. 평가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스무스하게 정복해본, 그러니까 경영해본 적이 없어서 모든 게 서툴렀고 우격다짐 힘으로만 밀려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예전 로마 시대처럼 다른 나라를 뭐 아주 5대5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예를 들어 이제 정복한 국가 일본 본국을 비슷하게라도 대해줬다. 그리고 정말 연합체의 진정한 완성을 꿈꿨다. 그럼 오늘날의 세계 지도는 상당히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나 주변 국들을 병탄하고 병합하고 자원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기타 여러 안 좋은 내용들을 한 그런 일본이 뭐 인심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핵폭탄 2발을 맞고 그 처참한 상황 끝에 미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는 것으로 이 메이지 유신의 결과는 1차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상의 내용으로 일본 메이지 유신과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은 사카모토 료마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냥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과 교훈을 주는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뿐 그때와 지금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